안녕하세요. AWS 월간 웨비나에 찾아와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저는 AWS에서 솔루션스 아키텍트로 근무하고 있는 이창수라고 합니다. 이번 8월 웨비나에서는 아마존 EC2에 대해서 심도 있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웨비나 진행 중에 질문사항이 있으실 땐 Q&A 창에 언제든지 질문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공개로 답변된 내용은 검은색, 질문자 본인에게만 비공개로 답변된 내용은 붉은색으로 표기가 됩니다. 본 세션의 주요 주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마존 EC2의 개요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고, 그리고 어떻게 생성하는지, 어떻게 시작하는지, 그리고 이어서 아마존 머신 이미지 AMA와 부트스트래핑에 대한 개념과 상세한 절차들, 그리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유지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자세히 모니터링 하는지에 대한 방법과 추가적으로 오토 스케일링, 그리고 다양한 비용 모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C2는 아마존 엘라스틱 컴퓨트 클라우드의 줄임말로 AWS의 방대한 글로벌 리전 내에 있는 물리 서버들 위에서 수행이 되는 클라우드에서의 탄력적인 가상 서버를 의미합니다. 2006년을 시작으로 M1 스몰 인스턴스에서 현재는 굉장히 다양한 인스턴스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화면에서 보시는 파란색으로 표기된 인스턴스의 종류가 현재 서울 리전에서 가용한 인스턴스를 나타냅니다. 인스턴스 유형 및 표기법에 대해서 좀 더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리케이션 요구에 따라 인스턴스 패밀리, 세대 및 크기가 결정이 됩니다. C4 라지 인스턴스를 예로 들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앞에 있는 C가 인스턴스 패밀리,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4가 인스턴스 세대, 그리고 라지가 인스턴스의 크기를 의미합니다. 굉장히 다양한 인스턴스 패밀리가 존재하고 있는데요. 인스턴스 패밀리에 대한 특징은 추가적으로 이어서 뒤에서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스턴스 칩이 이제 발전됨에 따라 인스턴스 세대가 역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인스턴스 패밀리에 따라 1세대에서 5세대까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인스턴스 크기가 제공되고 있어서 여러분들의 어플리케이션 요구에 따라 인스턴스 패밀리, 세대 크기를 선택하셔서 운영하실 수가 있습니다. T2 인스턴스부터 하여 FPGA가 장착된 F1 인스턴스까지 굉장히 광범위한 컴퓨팅 스펙트럼을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각 인스턴스에 대한 특징은 이어서 보시면 M 인스턴스의 경우는 컴퓨팅 메모리 및 네트워크 리소스를 균형 있게 제공해드리고 있고, 중소형 데이터베이스나 기타 엔터프라이즈 어플리케이션에 적용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T 인스턴스의 경우는 기본 수준의 인스턴스 크기별로 기본 수준의 CPU 성능을 제공해드리고, CPU 크레딧에 따라 순간적으로 성능을 버스팅해서 운영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여 개발 환경이나 소규모의 웹서버, 마이크로 서비스에 많이 적용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C 인스턴스의 경우는 굉장히 높은 수준의 컴퓨팅 성능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하여 고성능이 요구되는 프론트엔드 웹서버나 배치 서버, 혹은 다양한 게임 업계에서 굉장히 활발히 사용되고 있는 인스턴스입니다. 그리고 I와 D 인스턴스의 경우는 스토리지에 최적화된 인스턴스 타입으로 초고속의 랜덤 IO를 제공을 하거나, 혹은 HDD 기반으로 굉장히 높은 디스크 처리량을 제공하는 데 적합화된 인스턴스 타입입니다. 그리고 메모리에 최적화된 X 인스턴스는 인메모리 DB 기반의 SAP 하나나 아파치 스파크와 같은 빅데이터 처리 엔진, 그리고 HPC 애플리케이션에 적합화되어 있고, R 인스턴스 같은 경우는 분산 메모리 DB 캐시나 어떤 순간적으로 분석을 해내면서 메모리가 많이 필요한 이런 업무에 적합화된 인스턴스입니다. 근래에 곽광을 받고 있는 G, P 인스턴스의 경우는
GPU가 장착이 되어 있고 FPGA가 장착된 F 인스턴스 역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T2 인스턴스에 대해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2 인스턴스는 가장 비용이 저렴한 인스턴스 타입으로 T2 마이크로 인스턴스를 기준으로 하여 한 달에 750시간까지 프리 티어로 12달간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버스팅 기능을 통해 CPU 기본 성능보다 더 높게 성능을 제공받을 수가 있는데요. 그 크레딧을 기반으로 작동을 합니다. 각 T2 인스턴스마다 크레딧을 제공을 받고 각각의 크레딧 하나는 1분 동안의 전체 CPU 코어 성능을 모두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인스턴스는 CPU 크레딧을 일정한 속도로 획득을 받게 되고 인스턴스에 대한 부하가 발생을 했을 때 그 크레딧이 소비가 되게 됩니다. 이 크레딧이 있을 때와 없을 때에 따라 T2 인스턴스의 성능의 차이가 매우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인지하고 모니터링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 모니터링 서비스인 클라우드 워치에서는 T2 인스턴스를 위한 CPU 크레딧 유세지 그리고 CPU 크레딧 밸런스에 대한 두 가지 매트릭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에서 보시면은 파란색이 크레딧 밸런스, 주황색이 크레딧 유세지를 나타냅니다. 6시 20분부터 크레딧 유세지가 발생을 하면서 크레딧 밸런스 파란색은 이제 더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6시 50분이 지나면서 크레딧 유세지가 줄어들고 그리고 시간이 점차 지남에 따라 크레딧 밸런스는 회복이 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선 EC2 인스턴스 크기에 대해 살펴보시면은 C4 8X 라지의 기준으로 C4 8X 라지 한 대는 4X 라지 2대, 2X 라지 4대, X 라지 8대와 동일한 성능 그리고 동일한 비용으로 제공이 됩니다. 본격적으로 아마존 EC2를 어떻게 생성하고 또 어떻게 시작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AWS의 환경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AWS의 관리 콘솔, 저희 웹브라우저에서 보이시는 AWS의 관리 콘솔을 통해 접속을 하시거나 혹은 AWS가 제공하는 AWS CLI를 통해 명령어를 기반으로 AWS 환경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AWS가 제공하는 AWS API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SDK 개발 환경에서 그 API를 호출함으로써 역시 AWS 환경에 접근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클라우드 환경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을 통해 접속을 하게 됩니다. 인터넷을 통해 AWS 환경에 접속하여 아마존 EC2를 생성하시거나 혹은 향후에 EC2를 제어하시고 혹은 백업을 받으시거나 혹은 추가적으로 접속에 관련된 부분을 접근에 관련된 부분을 관제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게 됩니다. 아마존 EC2는 아마존의 블록 스토리지 서비스인 EBS를 통해 OS가 설치가 되고 그리고 그 OS와 그 EC2에 설치된 어떤 소프트웨어의 패키지는 AMI, 아마존 머신 이미지를 통해서 제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AMI는 아마존의 S3에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유저분들은 SSH 공개 키 인증을 통해서 인터넷을 타고 아마존 EC2에 접속을 하시게 됩니다. 우선 EC2 인스턴스의 수명 주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실행 중, 정지됨, 종료됨 세 가지 상태가 있습니다. 먼저 아마존 머신 이미지를 통해 EC2를 런치를 하시면은 펜딩 상태로 표기가 되고 이제 EC2가 생성이 끝난 후에는 러닝 상태, 즉 실행 중인 상태로 변경이 됩니다. 이 상태는 인스턴스가 동작 중인 상태를 의미하며 이제 EC2 인스턴스에 대한 과금이 발생하게 되는 그 시점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정지를 하시거나 리붓을 하시거나 혹은 종료하시기 위한 상태 전이가 가능한 상태입니다. 정지를 하시면은 그 인스턴스가 정지가 되고 그리고 인스턴스에 대한 비용은 추가적으로 과금이 멈춥니다. 하지만 그 EBS 볼륨에 대한 비용은 계속 발생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러닝 상태에서 종료, terminate를 하셨을 때는 인스턴스가 완전히 제거가 됩니다. 하여 시작이나 정지가 불가능한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정지와 종료에 대한 그 차이를 잘 아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우선 EC2의 기본 구성 요소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서 살펴본 아마존 머신 이미지 AMI와 그리고 EBS 볼륨 그리고 스냅샷, 인스턴스 스토어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SSH 키 인증을 위한 키페어 그리고 OS가 부팅이 될 때 부트스트래핑을 통해서 추가적인 제어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EC2가 존재하는 가상의 사설 네트워크 구간인 VPC 그리고 방화벽 역할을 하는 보안 그룹 그리고 고정적인 퍼블릭 IP를 제공하는 엘라스틱 IP 등이 기본 구성 요소로 함께하게 됩니다. 먼저 인스턴스 스토어에 대해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스턴스 스토어는 그 물리적인 서버에 위치하는 어떤 로컬 디스크를 의미를 합니다. 하여 임시 블락 스토어로서 EC2가 이제 정지나 종료가 됐을 때 이제 데이터가 모두 손실이 되게 되고 스냅샷 등을 통해서 따로 백업을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 굉장히 장점은 스토리지 사용에 대한 별도의 추가 비용이 없기 때문에 어떤 테스트용의 초기 데이터나 혹은 버퍼, 캐시용으로 잘 활용하신다면 높은 효율성을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우선 EBS는 네트워크로 연결된 영구 블락 스토어로 EC2가 정지되어도 혹은 종료되어도 데이터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각 볼륨마다 성능과 용량을 정의하실 수가 있고 스냅샷 기능을 통해 백업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용도에 따라 범용 SSD 혹은 IOPS를 원하는 용량대로 프로비저닝하는 프로비저닝 IOPS 옵션이 있습니다. 혹은 처리량 자체를 최적화하기 위한 ST1 타입 혹은 콜드 HDD인 SC1 타입 등을 선택하셔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EC2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키 페어가 필요합니다. 그 공개 키는 메타데이터를 통해서 접근하실 수가 있고 공개 키는 ssh.sshR에 authorize keys에 삽입이 됩니다. 그리고 사용자는 개인 키를 다운받으셔서 그 개인 키를 통해서 인스턴스에 있는 공개 키와 매칭을 하게 되고 이를 통해 SSH 접속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키페어는 EC2 인스턴스에 접근하기 위한 인증의 방식으로 ID 비밀번호 인증보다 더 안전한 인증 방식입니다. AWS는 공개 키, 그 퍼블릭 키만 보관을 하게 되고 인스턴스가 시작이 될 때, 인스턴스가 배포가 될 때 그 공개 키가 그 EC2 인스턴스에 삽입이 됩니다. 그리고 사용자는 그 해당 퍼블릭 키에 해당되는 개인 키를 다운 받으셔서 그 개인 키를 기반으로 프라이빗 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프라이빗 키를 통해서 EC2 인스턴스에 접속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 흘러가는 플로우를 한번 살펴보시면 사용자가 새로운 EC2 키페어에 대한 생성을 호출을 합니다. 그러면 AWS 환경 내에서 해당 키페어에 해당하는 퍼블릭 키를 생성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프라이빗 키를 개인 키를 다운을 받게 됩니다. 사용자는 이 개인 키를 잘 관리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하여 이제 다른 EC2 인스턴스를 생성을 하실 때 생성을 하시면서 키페어를 설정을 해주게 됩니다. 여기서 새로 생성하신 그 공개 키를 선택을 하시면은 그 공개 키에 해당하는 내용이
아마존 EC2의 .sshR에 authorize keys에 삽입이 되고, 그리고 사용자는 개인 키를 통해서 그 해당 인스턴스에 접속을 하시게 됩니다. 다른 키 페어를 가지고 있는 인스턴스에는 접속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나중에 인스턴스의 종류가 많아지고 인스턴스 개수가 굉장히 많아졌을 때, 이때는 이 키에 대한 관리가 매우 중요하게 됩니다. 하여 이 키에 대한 관리를 어떤 EC2 인스턴스의 어떤 프로덕션이나 어떤 테스트나 이런 스테이징 단계로 나눠서 관리를 하실 수도 있고, 혹은 웹서버, DB서버를 나눠서 키페어를 관리하실 수도 있습니다. 운영 환경에 맞게끔 그 키페어에 대한 정책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어떤 어드민이 어떤 키를 관리하게 될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한 정책을 잘 설정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어서 AMI와 그리고 부트스트래핑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MI는 아마존 머신 이미지의 줄임말로 인스턴스 시작에 필요한 OS 및 애플리케이션이 구성된 이미지를 의미를 합니다. 일반적인 환경에서 골든 이미지라고도 많이 표현을 합니다. 하여 OS와 여러가지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그에 대한 설정들을 이미 최적화를 해둔 이미지를 하나 잘 만들어 두시고, 그 이미지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추가적인 EC2 인스턴스를 배포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구성할 수 있는 한 가지 옵션으로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AMI에 대한 이미지 자체는 S3에 저장이 되게 됩니다. AWS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AMI가 있고, 그리고 파트너 커뮤니티 혹은 사용자도 직접 그 AMI를 생성하셔서 공유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AMI는 계정끼리 프라이빗하게 공유하실 수도 있고, 혹은 다른 리전으로 AMI를 복사하실 수도 있습니다. 기본 AMI를 통해서 아마존 EC2 인스턴스를 생성을 하시게 되면은 그 이후로 어떤 수동적인 작업들, 예를 들어서 추가적인 어플리케이션을 설치를 하신다든지, 혹은 그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설정들을 마친 후에 그 커스터마이즈된 AMI를 다시 생성을 하신 다음에, 이제는 그 AMI를 통해서 EC2를 배포하시면은 여러가지 커스텀 인스턴스를 바로바로 배포하실 수가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AMI는 AWS가 초기부터 관리하는 AMI들이 있고, 예를 들어 아마존 리눅스나 레드, 수세 등의 리눅스 배포판과 우분투를 포함한 리눅스 배포판과 다양한 버전의 윈도우 AMI가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커뮤니티에서 관리되는 예를 들어 AWS 마켓플레이스나 다양한 커뮤니티 AMI가 역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AWS를 이용하는 다른 사용자들 혹은 마켓플레이스 파트너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는 이미지로서 기본 OS 이미지에 어떤 파트너분들이나 다른 커뮤니티에서 추가적인 패키지를 설치한 다음에 그것을 어떤 AMI로서 판매를 한다든지, 혹은 커뮤니티에 어떤 기여를 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공유가 되고 있습니다. 혹은 사용자들이 직접 생성한 AMI를 본인이 관리를 하시거나, 혹은 계정별로 프라이빗하게 역시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부트스트래핑은 유저 데이터라고 하는 사용자 데이터를 통해 AMI가 부팅이 될 때 거기에 추가적인 어떤 커맨드나 추가적인 어떤 스크립트를 통해서 추가적인 제어를 더 가져갈 수 있는, 유연하게 가져갈 수 있는 옵션입니다. 모든 EC2 인스턴스는 로컬 인스턴스의 사용자 데이터 그리고 메타데이터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부트스트래핑에 대해 더 추가적으로 살펴보시면, 인스턴스가 생성될 때 그리고 부팅될 때 사용자가 입력한 그 특정 스크립트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입니다.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스크립트로 바로 수행을 하시거나 혹은 클라우드 이닛의 지시문을 통해서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AMI로 어려운 동적인 설정을 구현할 때 이 부트스트래핑을 굉장히 많이 활용하시게 됩니다. 아래에 있는 어드밴스 디테일을 살펴보시면은 리눅스 기반의 경우는 이제 배시쉘을 통해서 AMI가 부팅이 될 때 추가적인 아파치, PHP, MySQL과 같은 파일셋을 설치를 하시거나 혹은 윈도우의 경우는 파워쉘을 통해서 추가적인 설정들을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이닛과 EC2 컨피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클라우드 이닛은 아마존 리눅스나 우분투와 같은 리눅스 기반의 AMI에 설치가 되게 되고 EC2 컨피그는 윈도우 서버의 AMI들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최초 부팅 시에 리눅스의 경우는 클라우드 이닛을 통해서 수행을 하게 될 것이고 윈도우의 경우는 EC2 컨피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설정들을 동적으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클라우드 이닛의 예로 부팅 시에 아파치 및 MySQL을 설치하고 엘라스틱 IP를 바로 할당하도록 하는 유저 데이터를 부트스트래핑 기능을 통해서 수행하고 있는 예를 보고 계십니다. 인스턴스의 메타데이터는 굉장히 다양한 어떤 정보를 참조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인스턴스 내에서 HTTP를 통해 손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인스턴스 안에서 HTTP 169.254.169.254. latest 그리고 메타데이터를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운영 사례가 있는데 메타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사례가 있는데 한 가지 대표적인 예로 인스턴스가 생성될 때 그 네트워크 정보를 취득해서 DNS에 바로 동적으로 등록한다든지 이런 사례로서 메타데이터를 많이 활용하고 계십니다. 인스턴스의 메타데이터로 제공되는 정보들을 모아봤는데요. 가장 많이 사용되는 부분이 네트워크에 관련된 정보라든지 혹은 인스턴스의 ID 등을 추출해서 후처리를 하는데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부트스트래핑에 대한 예제를 몇 가지 더 살펴보시면은 OS가 부팅이 될 때 어떤 최신의 소프트웨어를 설치를 한다든지 S3로부터 데이터를 더 복사를 해온다든지 혹은 DNS에 등록을 하거나 특정 서비스가 부팅될 때 바로 기동되게 한다든지 혹은 패키지에 대한 업데이트가 발생해서 업데이트를 더 받아오게 한다든지 혹은 뒷단에 있는 로드 밸런스에 바로 등록을 시킨다든지 어떤 패치가 수행이 된 후에는 이제 리부팅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바로 리부팅을 재기동을 하게 한다든지 특정 장치를 마운팅을 시킨다든지 이런 다양한 예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AMI와 부트스트래핑에 대해서 좀 비교를 하고 있는 화면입니다. AMI는 자신의 기본 이미지를 구축하고 사용자 지정, 어떤 초기화 스크립트를 설정을 해서 어떤 골든 이미지를 만들고 관리하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신다면 부트스트래핑은 그 AMI 위에 추가적으로 동적인 구성이 필요할 때 사용이 되는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 형상 관리 시스템인 기수로부터 어떤 최신의 코드를 받아와서 어떤 포스트 런치 작업을 하신다든지 이럴 때 부트스트래핑을 사용하시면 매우 유연하게 여러분들의 운영 환경을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AMI와 부트스트래핑에 대한 동적 구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본 OS AMI 위에 최소한의 구성 요소, 예를 들어 OS와 자바 관련된 패키지들을 설치한 AMI를 배포를 하시고 그 외의 구성을 최대한 유연하게 부팅 시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패치를 받게 한다든지 기수로부터 최신의 소스를 받아와서 다운로드를 해서 바로 적용을 한다든지 혹은 셰프와 퍼펫과 같은 구성 관리 도구를 활용하여 추가적인 구성을 하신다든지 이런 형태로 AMI와 부트스트래핑을 조합하여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는
자동화와 그리고 보안, 유연성, 확장성, 효율성, 그리고 가용성을 보다 더 높게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직접 이런 작업을 했을 때 발생하는 실수를 줄이고, 그리고 AWS가 제공하는 다양한 보안 요소를 통해서 인스턴스에 대한 보안을 향상시키고, 그리고 아까 부스트래핑을 통해서 쉘이나 파워쉘, 그리고 클라우드 포메이션이나 셰프 퍼펙트와 같은 다양한 구성 도구 툴을 통한 오토메이션, 그리고 대규모로 배포할 수 있는 확장성, 그리고 굉장히 효율적으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코어 비즈니스를 개발하시는데 더욱더 집중할 수 있는 환경들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자가치유 능력을 통해서 가용성을 향상할 수가 있습니다.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IAM의 역할을 최대한 세분화하여 활용하셔서 보안에 대한 요소를 각 계층에서 향상시키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AWS의 루트 권한의 경우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AWS의 루트 권한을 사용하시지 말고 루트의 권한은 MFA와 같은 다중 보안 요소를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그 외에는 각각의 IAM에서 제공하는 어떤 역할들을 통해서 세분화하는 것을 권장을 합니다. 가능한 키 없이 사용을 하시고 키에 대한 관리를 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AMI와 동적 부트스트래핑에 대한 밸런스를 잘 유지하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반드시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AWS의 리소스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AWS의 어세스 키가 필요합니다. 그 어세스 키를 코드에 삽입하시거나 혹은 AWS OS 내에 그 키를 보관을 하신 후에 그것을 퍼블리시 했을 경우에는, 혹은 AMI로 생성을 해서 공유했을 때는 그 키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AWS 환경 내에서 자원을 굉장히 손쉽게 다른 사람들이 남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반드시 유의하셔야 됩니다. 이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유지하고 관리하는지, 그리고 모니터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mazon EC2 Systems Manager라고 하는 툴이 있는데요. 이거는 AWS의 EC2 메뉴 아래에 좌측 하단에 있는 메뉴입니다. 여기에는 Amazon EC2 혹은 온프레미스, 그리고 다른 타 클라우드에 있는 OS도 역시 Amazon 시스템 매니저를 통해서 관리를 하시고 자동 구성 혹은 지속적인 관리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EC2 시스템 매니저의 요구사항에 대해 좀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체제로서는 윈도우와 그리고 리눅스 시스템을 모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SSM 에이전트가 설치가 되고, 그 SSM 에이전트를 통해서 정보를 가져오기 때문에 인터넷에 연결이 가능한 구성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해당 관리하시고자 하는 EC2에서 아웃바운드로 인터넷이 허용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EC2 시스템스 매니저에서 사용하기 위한 IAM 역할들이 있습니다. 해당 IAM들에 대한 숙지가 필요합니다. 먼저 크게 나눠서 봤을 때 배포 및 구성, 그리고 원격 관리를 위한 런 커맨드, 그리고 스테이트 매니저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변경 사항에 대한 추적이나 업데이트 등을 관리하기 위한 역시 기능들이 제공이 되고 있고, 그 이후에 공유를 하기 위한 유지 관리 기능이나 파라미터 스토어가 서비스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원커맨드는 일반적인 관리 작업을 원격에서 대규모로 수행하는데 적합한 툴입니다. 예를 들어서 쉘 스크립트나 파워쉘과 같은 스크립트를 수백 대, 수천 대의 인스턴스에 동시에 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런 커맨드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각각의 이스트 인스턴스에 모두 하나하나 접속을 해서 해당 원하는 커맨드를 수행을 하고 정보를 받아와야 한다면 Amazon Systems Manager의 원 커맨드를 사용하시면은 각각의 인스턴스에 접속을 하지 않으셔도 동시에 원격에서 대규모로 어떤 관리성의 잡들을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AWS 및 광범위한 커뮤니티를 통해 작성된 커맨드 문서가 제공이 되고 있고, 여러분들은 그 CLI에 대한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 없더라도 이미 제공되고 있는 커맨드 문서를 통해 굉장히 유연하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작업들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SSM policy를 통해서 세분화된 권한 적용이 가능하게 되고, 그리고 SSH 또는 RDP와 같은 원격 프로토콜에 대한 필요성을 원천 제거하여 보안 상태를 더욱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 커맨드를 통해 수행되는 모든 작업에 대한 어떤 API 콜에 대한 히스토리는 모두 AWS 클라우드 트레일에 기록하여 변경을 감사하게 됩니다. 원 커맨드에 대한 수행 환경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시면은 기본적으로 관리 콘솔, CLI, 그리고 API를 통해서 인터넷을 타고 여러분들의 AWS 환경에 있는 이스트 인스턴스 혹은 온프레미스 데이터 센터에 있는 VM, 다른 클라우드에 있는 VM에 대해 모두 통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미 제공이 되고 있는 여러 가지 커맨드가 있고, 여러분들이 수행하고자 하는 잡들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해당되는 이스트 인스턴스를 선택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CLI 커맨드를 바로 수행하면은 그에 대한 아웃풋이 바로 도출이 되게 됩니다. 이미 제공되고 있는 다양한 다큐멘트가 있습니다. 이 다큐멘트에는 커맨드 기반의 다큐멘트도 있고 정책이나 오토메이션을 위한 다양한 다큐멘트가 있어서 이것들을 참고하여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어떤 잡들 혹은 정책, 자동화를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스테이트 매니저는 운영체제 및 어플리케이션의 일관된 구성, 정의 및 유지 관리를 위한 툴로서 어떤 자사 내에, 회사 내에 있는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만드시고, 새로 생기는 여러 가지 인스턴스나 혹은 어플리케이션이 그 정책에 맞게끔 일관화된 구성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입니다. 오토메이션 서비스는 간소화된 워크플로우를 사용해서 일반적인 작업에 자동화를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마존 머신 이미지에 대해서 또 변경이 일어났을 때 그거를 수동으로 변경을 하나하나 하시는 게 아니라 일단 일종의 일련화된 워크플로우를 생성을 하셔서 AMI 변경이 일어났을 때 자동화 단계를 통해 새로운 AMI를 생성할 수 있도록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뒷단에 있는 원 커맨드나 혹은 람다 함수와 유기적으로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엔터프라이즈 환경에서 골든 이미지, AMI 이미지 관리에 대한 오버헤드를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파라미터 스토어는 암호화나 라이센스 키 혹은 어떤 커넥션 문자열과 같은 주요 보안 정보에 대한 중앙 집중식 관리를 도와주는 기능입니다. 각각의 암호나 이런 중요한 정보를 따로따로 관리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일종의 파라미터 스토어로 저장을 하시고 그 해당 값들이 필요할 때 그 파라미터 스토어에 있는 값들을 참조해서 사용이 될 수 있도록 한다면 보안에 대한 요소를 더욱더 심층적으로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KMS 키를 통해 그 중요하고 민감화된 정보를 한 번 더 암호화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메인테넌스 윈도우는 다운타임을 최소화하기 위해 어떤 정의된 유지관리 기간 안에 업무 중단이 필요한 작업들을 미리 예약을 해서 그 윈도우를 기반으로 어떤 패치나 이런 작업들이 일어나도록 하는 기능입니다. 마찬가지로 원 커맨드 및 패치 매니저와 통합 기능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어떤 본인들이 원하는 잘 정의된 시간대에 자동으로 작업을 수행하도록 워크로드의 가용성과 안정성을 더 추가적으로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패치 매니저는 사용자 정의 규칙 및 예약된 유지 관리 기능을 통해서
어떤 운영체에 대한 패치를 롤아웃 할 수가 있습니다. 윈도우 운영체제뿐 아니라 리눅스 역시 현재 이제 추가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패치의 종류에 따라 어떤 패치의 중요성이나 패치의 어떤 정책을 세우고 그 정책을 기반으로 패치가 패치 기준선을 맞춰 수행이 되도록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혹은 패치에 대한 어떤 수행을 예약을 하시고 예약된 기간에 수행이 되도록 하실 수가 있습니다. 중요 업데이트 및 어떤 취약점에 대한 수동 개입을 최대한 제거해서 배포 시간을 단축시킬 수가 있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지 관리에 대한 툴들을 살펴보았고, 추가적으로 어떻게 이제 EC2 인스턴스를 효과적으로 그리고 안정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클라우드 워치를 통해 추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워치를 통해 모니터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 항목들에 대해서 CPU와 메모리, 네트워크, 디스크, 그리고 페이지에 따라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메모리와 관련된 사항은 저희 클라우드 워치를 통해 EC2 지표 내에서 바로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한 부분은 하이퍼바이저를 통해 게더링 되는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커스텀 매트릭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 외에 CPU나 네트워크 사용량, 디스크 성능에 대해서는 다양한 EC2 지표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하여 여러분들의 어플리케이션 특성에 맞게끔 CPU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거나 혹은 네트워크 사용량이 많다면 네트워크 사용량에 대한 지표, 혹은 디스크에 대한 리드 라이트가 굉장히 헤비할 때는 그에 대한 지표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클라우드워치 로그스를 통해서 수집되는 데이터를 클라우드워치의 일종의 로그스라고 하는 곳에 수집을 하시고 그 로그를 스트리밍해서 다른 쪽으로 보낸다든지 이런 형태로 그 로그를 후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클라우드워치에서 확인할 수 있는 매트릭들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인스턴스를 선택을 하시면은 그 인스턴스에 여러 가지 매트릭이 있고, 이 그림에서는 CPU 유틸리제이션으로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클릭을 하시면은 그 모니터링에 대한 어떤 시간이나 피리어드를 정하실 수가 있고, 혹은 어떤 평균값으로 모니터링을 할 것인지 최소 최대값으로 잡을 것인지 이런 것들을 매우 세부적으로 매우 세심하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클라우드워치 알람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워치는 먼저 알람을 설정을 하시게 되는데, 이 알람에서는 어떤 특정 조건이 만족이 됐을 때 알람이 수행되도록 하는 이런 상세한 설정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EC2의 어떤 지표를 잡아서 어떤 조건이 만족이 됐을 때 알람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 알람은 SNS나 혹은 뒷단에 있는 다른 서비스를 통해 여러분들이 그 노티피케이션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나눠 보시면은 클라우드워치에서 매트릭을 이용을 해서 생성을 하고, 그 이후로 그 알람이 발생을 했을 때 어떤 액션이 일어날지에 대한 메뉴, 이렇게 두 가지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클라우드워치를 통해서 EC2를 자동 복구하는 매트릭이 있습니다. 스테이터스 체크 필드 시스템이라고 하는 매트릭을 통해서 이 매트릭이 발생을 했을 때 자동적으로 EC2 인스턴스를 기존 인스턴스와 동일하게 그리고 기존 인스턴스의 메타데이터와 모두 동일한 인스턴스를 자동으로 복구하는 그런 옵션이 역시 제공이 되고 있어서 여러분들의 운영 환경에 맞게끔 효율적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토 스케일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확장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수직적인 확장과 그리고 수평적인 확장입니다. 수직적인 확장에서는 인스턴스의 종류를 더 변경을 하거나
혹은 인스턴스의 사이즈를 더 크게 변경하는 이런 형태의 확장을 의미를 합니다. 하지만 결국은 한 대의 인스턴스가 더욱더 크게 스케일 업이 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물리적인 한계에 도달하게끔 됩니다. 그리고 인스턴스의 타입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그 인스턴스를 한번 스탑해야 되기 때문에 서비스 연속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하여 저희는 수평적인 확장, 스케일 아웃과 인을 권장을 드립니다. 스케일 아웃은 저희 오토 스케일링이라고 하는 기능을 통해서 스케일 아웃과 인을 구현하실 수가 있는데, 어떤 특정 조건이 만족이 됐을 때 인스턴스가 스케일 아웃이 되게 하거나 혹은 그 인스턴스에 대한 스케일 인이 되게 하는 이런 설정들을 오토 스케일링 기능과 그리고 엘라스틱 로드 밸런서를 통해서 구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통적인 IT 리소스 사용 패턴을 보시면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켜고 껐을 때 혹은 빠른 성장이 일어날 때 그 부하에 맞춰서 약간 보수적으로 IT 자원을 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지표에서 보시는 윗단에 있는 회색 선이 보유하고 있는 IT 리소스를 의미합니다. 어떤 상황이 됐을 때든 그 IT 부하에 맞게끔 사용하는 리소스 부하에 맞게끔 IT 자원을 유지하고 운영하는 게 손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 IT 리소스가 이제 오버 프로비저닝 돼서 낭비가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로드의 피크치에는 또 서비스의 어떤 퀄리티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리소스를 어떤 부하에 맞게끔 효율적으로 그리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IT 자원을 굉장히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가 제공하는 기능이 바로 오토 스케일링입니다. 기본적인 자동 확장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혹은 어떤 부하에 맞게끔 수요 기반의 스케일링 혹은 어떤 일정 기반의 스케줄링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오토 스케일링을 구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업무 요구에 맞게끔 컴퓨팅 클러스터의 크기를 자동으로 조정할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인스턴스의 최소 숫자를 정의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언제 스케일 아웃이 될지 혹은 스케일 인이 될지를 정의를 하게 됩니다. 이 스케일링이 구동하기 위해서는 아마존의 클라우드 워치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매트릭을 통해서 구현이 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 CPU에 대한 사용량을 60% 이상의 CPU 유틸리제이션이 발생을 했을 때 스케일 아웃이 발생하게 한다든지, 혹은 다시 CPU 유틸리제이션이 30% 이상으로 떨어졌을 때는 스케일 인이 발생을 하게 한다든지, 이런 상세한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온디맨드 및 스팟 인스턴스 이용에도 자동 확장 기반으로 오토 스케일링을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스케줄링을 통해서 어떤 저녁 시간에 혹은 특정 부하가 많지 않은 시간에는 오토 스케일링 그룹을 작게 설정을 한다든지, 부하가 많은 시간에는 오토 스케일링 그룹을 크게 설정한다든지, 이런 기능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오토 스케일링의 수명 주기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클라우드 워치의 매트릭을 통해서 스케일 아웃에 대한 이벤트가 발생을 했을 때 인스턴스가 런치가 되게 되고, 그리고 그 런치된 인스턴스는 오토 스케일링 그룹에 추가가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역시 클라우드 워치에서 그 오토 스케일링 그룹을 모니터링을 하면서 스케일 인 조건이 만족이 됐을 때는 오토 스케일링 그룹 내에서 그 인스턴스가 삭제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그 인스턴스가 이제 종료가 되면서 오토 스케일링 그룹의 크기가 재조정이 됩니다.
오토스케일링 그룹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하는지 복수의 가용 영역에서 예를 들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인스턴스가 종료가 됐을 때 먼저 같은 가용 영역 내에서 다른 인스턴스가 배포가 됩니다. 하지만 하나의 가용 영역 전체가 다운이 됐을 때는 그 가용 영역에 있던 두 개의 인스턴스가 반대쪽 가용 영역에서 이렇게 다시 런치가 됩니다. 이를 통해 복수의 가용 영역에 걸쳐서 오토 스케일링 그룹을 설정하시면은 보다 높은 가용성을 확보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 오토 스케일링 그룹은 클라우드워치와 ELB 이 세 가지 요소가 모두 유기적으로 엮여서 수행이 되게 됩니다. ELB에서는 그 뒤에 붙어있는 EC2 인스턴스에 대한 헬스 체크를 주기적으로 하게 되고 거기서 발생하는 레이턴스를 클라우드워치가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리고 헬스 체크가 실패했을 때 원하는 레이턴시보다 더 많이 발생을 하여 ELB에서 뒤에 붙어있는 인스턴스에 대한 헬스 체크를 할 수 없을 때 이제 클라우드워치에서는 오토 스케일링으로 그 해당 정보를 보내게 되고 오토 스케일링 그룹은 다시 ELB에 신호를 보내서 그 해당 인스턴스를 오토 스케일링 그룹 내에서 종료되게끔 하게 됩니다. 오토 스케일링에 대한 설정을 좀 더 세밀한 반응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스텝 정책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스텝 정책이라 하면 한 가지 설정만 하는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이 예제에서는 CPU 유틸라이제이션을 10%씩 늘려가면서 인스턴스를 3개씩 늘리고 있는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매트릭을 설정을 하신다면 보다 세밀하게 여러분들의 오토 스케일링 그룹을 효과적으로 운영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EC2 인스턴스의 비용 모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스턴스 비용 모델은 2009년부터 해서 2006년부터 해서 굉장히 다양하게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크게 보시면은 온디맨드 인스턴스와 예약 인스턴스, 스팟 인스턴스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시면 먼저 온디맨드의 경우는 이건 시간당 컴퓨팅 용량을 비용을 과금을 하게 되고 어떤 장기 계약을 위한 어떤 추가적인 어떤 컨트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여 여러분들이 운영하시면서 발생한 혹은 개발 단계에서 발생하는 여러가지 부하에 맞게끔 그때마다 상황에 맞게끔 사용을 하시고 그 사용한 시간만큼 비용을 과금하는 형태의 비용 모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어떤 부하가 어떤 시간이 지나면서 예측이 되고 이를 통해서 선결제로 비용을 최대 75%까지 낮출 수 있는 리저브드 인스턴스 타입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사용량이 확정이 됐을 때 선결제를 통해서 비용을 많이 낮출 수 있는 부분으로 1년 또는 3년 동안에 예약이 가능하고 선결제 혹은 부분결제로 여러가지 옵션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팟 인스턴스는 사용되지 않는 EC2 용량에 대해서 이제 비딩 입찰을 통해서 최대 90%까지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옵션입니다. 그래서 비용에 민감한 어떤 실험적인 구축이나 혹은 순간적으로 분석 작업을 돌려야 된다거나 어떤 배치 작업을 할 때는 스팟 인스턴스를 활용하신다면 비용을 굉장히 많이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데디케이트 비용 모델의 경우는 굉장히 민감한 어떤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서 혹은 어떤 라이센스 정책에 따라서 데디케이트한 인스턴스, 데디케이트한 호스트를 구매하여 그 해당 요건에 대한 요구를 만족할 수 있는 옵션입니다. 태깅이 매우 중요한 옵션이 됩니다. 비용을 위해서는 태깅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데요. 향후에 이제 여러분들의 빌링 리포트를 상세하게 살펴봤을 때 어떤 인스턴스에서 비용이 많이 발생을 하는지, 어떤 유저를 통해서 어떤 프로젝트에서 비용이 발생하는지 상세하게 브레이크다운 하기 위해서는 태깅을 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태깅은 키와 밸류로 이루어지는데 이 키에는 네임이 들어갈 수도 있고 혹은 어떤 부서 혹은 어떤 어플리케이션의 스테이지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 값을 통해서 이제 소팅을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값들을 콘솔리데이트해서 손쉽게 트래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스팟 인스턴스의 개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 EC2 컴퓨팅에서 발생하는 예비 용량에 대해서 저희가 입찰을 해서 그 입찰된 금액을 바탕으로 EC2를 제공하는 형태의 비용입니다. 비용 모델입니다. 온디맨드 요금과 비교하여 굉장히 할인된 요금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최대 입찰 가격이 시장 가격보다 높을 때 인스턴스가 배포가 되고, 그리고 시장 가격이 본인이 입찰한 가격보다 높아질 때 인스턴스가 종료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종료 2분 전에 사전 공지가 있기 때문에 이를 기반으로 종료되기 전에 먼저 노티피케이션을 받고, 그를 기반으로 여러분들이 종료되기 전에 원하는 잡들을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여 빅데이터 분석이나 혹은 웹 크롤링, 분석, 배치 프로세싱 등의 같은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 스팟 인스턴스가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수요와 공급에 따라 컴퓨팅 가격이 변화하는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입찰한 가격보다 절대 더 많이 지불되지는 않습니다. 이 스팟 인스턴스에 대한 프라이싱 히스토리가 제공이 되고 있는데, 어떤 특정 시기에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금액으로 프라이싱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히스토리를 파악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시점에 효과적으로 비딩 프라이스를 산정해서 스팟 인스턴스를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예에서는 이제 시장 가격보다 87% 저렴한 비용으로 스팟 인스턴스를 활용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온디맨드 가격의 25% 혹은 50% 여러분들이 원하는 기준점을 잡아서 스팟 인스턴스를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스팟 비드 어드바이저라고 하는 툴이 있는데, 이 툴은 AWS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웹 기반의 툴로서 이 스팟 비드 어드바이저를 보시면은 어떤 특정 리전에서 그리고 어떤 입찰 가격으로 자주 일반적으로 낙찰이 되고 있는지, 입찰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눈에 보실 수 있는 정보입니다. 이 스팟 비드 어드바이저를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는 인스턴스가 어느 정도 확률로 구매가 될 수 있는지를 미리 살펴보신다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입찰을 하실 때 보다 효율적으로 참고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리전 단위로 보실 수도 있고, 인스턴스 유형 단위로도 비드 어드바이저를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스팟 콘솔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어떤 비드 금액을 바로 입력하실 수도 있고, 온디맨드 대비해서 어느 정도 비용으로, 어느 정도 비중으로 설정을 하실지, 그리고 타겟 카파시티를 몇 대로 잡을지, 그리고 어떤 인스턴스 타입으로 비딩을 하실지 등을 매우 상세하게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스팟 블락이라고 하는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팟 블락은 스팟 시장 가격 변동에 따라서 인스턴스가 강제 종료됨으로 해서 발생하는 그런 불편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최대 6시간까지 이제 블락을 잡고, 그 특정 설정한 시간의 블락까지는 절대 다른 사람에게, 다른 유저에게 해당 스팟 인스턴스가 뺏기지 않도록, 반환되지 않도록 설정하는 기능입니다. 온디맨드 가격의 50%까지 절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 스팟보다 비용을 아낄 수 있는 폭은 더 적지만 보다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는 옵션입니다. 이 설정 역시 커맨드 한 줄로서 손쉽게 설정할 수 있어서 운영하시는데 스팟 블럭을 함께 활용하신다면 스팟에 대한 보다 안전한 운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스팟, 온디맨드, 예약 인스턴스를 모두 혼합하여 활용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잘 알려지고 일정한 어떤 상태 작업에 대해서는 예약 인스턴스, 리저브드 인스턴스로 비용을 절감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 개의 오토스케일링 확장 그룹을 통해서 온디맨드용 확장 그룹과 그리고 스판용 확장 그룹을 따로 설정을 하셔서 사용하는 것을 많이 권장을 드립니다. 세 가지 티어에 대해 나눠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웹서버, 웹티어의 경우는 스테이트리스하게 세션 정보나 어떤 상태 정보들을 웹서버 티어 단에 저장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이 세션에 대한 정보는 웹으로부터 분리를 시켜서 최대한 스테이트리스하게 구성을 하신다면, 그렇다면은 웹 인스턴스는 스팟을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이 지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부하가 몰리는 주간 시간에는 스팟 인스턴스를 통해서 이제 발생하는 부하에 대한 피크를 잡으시고, 평소에는 리저브드 인스턴스로, 그리고 스팟으로 입찰이 되지 않는 부분은, 입찰에 실패한 경우에는 온디맨드로 그 피크에 대한 부하를 잡는 것을 권장을 합니다. 어플리케이션 티어의 경우는 굉장히 스테이트풀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스팟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많이 구성이 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을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특정 시간만큼은 최소한 블락을 하기 위해서 앞서 설명드린 스팟 블락 기능을 함께 사용하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리저브드 인스턴스를 최대한 많이 사용을 하시고, 부하가 추가적으로 피크가 치는 주간 시간에는 스팟 블락을 통해서 스팟에 대한 활용을 최대한 가져가시고, 스팟 블락이 실패하는 경우는 온디맨드를 통해서 이렇게 부하를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데이터베이스 티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스테이트풀하기 때문에 사실 스팟으로 활용하시는 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티어 같은 경우는 리저브드 인스턴스로 최대한 많이 활용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3티어 웹 어플리케이션을 요약해서 보여드린다면, 대략적으로 리저브드 인스턴스가 76%, 온디맨드가 11%, 스팟 인스턴스가 13% 정도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여러분들의 어떤 서비스의 스테이지 상태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는 여지는 많이 있습니다. 리저브드 인스턴스는 예약 인스턴스는 여러분들의 서비스가 보다 안정화되고 나서 여러분들 서비스에 대한 어떤 패턴이 정립이 되었을 때 이런 확률을 통해서 적용을 시킨다면 여러분들이 금액적으로, 비용적으로 아낄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스팟 인스턴스와 그리고 온디맨드 인스턴스, 그리고 리저브드 인스턴스를 산업별로 표현하고 있는 그래프를 더 추가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웹스케일 기반의 회사에서는, 예를 들어 에드텍에서는 최대한 스팟 인스턴스를 많이 활용하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스테이트리스한 마이크로 서비스 기반의 어떤 서비스들을 많이 활용하시기 때문에 그런 환경에서는 리저브드 인스턴스보다는 스팟 인스턴스를 최대한 많이 활용을 하시고, 스팟으로 비딩이 실패한 경우는 온디맨드를 통해서 그 로드를 메꾸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그리고 엔터프라이즈급의 회사에서는 RI를 최대한 많이 가져가시고, RI 외에 더 추가적으로 필요한 리소스에 대해서는 온디맨드, 그리고 스팟으로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은 스팟 블락과 같은 옵션으로 리소스를 효율적으로 구매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어떤 과학 연구나 어떤 딥러닝, 머신러닝 등과 같은 순간적으로 어떤 분석에 대한 니즈가 있을 경우에는 스팟을 그 특정 순간에 최대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그 분석 잡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게임 회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RI와 그리고 온디맨드와 특정 이벤트가 발생하거나 특정 새로운 서비스가, 새로운 게임이 출시됐을 때 스팟 인스턴스를 조금 활용하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그건 단일 회사 내에서도 다양한 구매 옵션을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일 회사 내에서도 순간적으로 어떤 분석을 하시거나 어떤 데이터를 가공하거나 데이터 사이언스를 위한 여러 가지 작업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순간에는 스팟 인스턴스를 최대한 많이 활용하시고, 어떤 신규 앱을 개발하실 때는 어떤 부하가 예상되지 않기 때문에 RI로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은 거의 없고, 온디맨드를 통해서 개발을 하시거나 스팟을 약간 활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혹은 내부 IT, 일반적인 IT 상황에서는 이 세 가지를 모두 활용해서 적절히 활용해서 사용하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 테스트 환경에서는 마찬가지로 테스트 초기에는 온디맨드와 스팟을 많이 활용하시다가 이제 테스트가 좀 안정기에 다다랐을 때는 RI를 통해서 비용을 추가적으로 아낀다면 여러 업무에서 비용을 효과적으로 가져갈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일반적으로 AWS를 활용하시면서 비용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이 이 EC2 인스턴스 비용과 그리고 RDS의 인스턴스 비용입니다. 이 비용을 효과적으로 이렇게 산업별이나 혹은 어떤 업무 분야별로 나눠서 운영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의 비용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많이 아낄 수 있을 거라 예상합니다. 오늘 드렸던 세션에 대한 여러 가지 참조 링크가 있는 페이지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정보를 보신다면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에 대해서 보다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해당 웨비나는, 그리고 기존의 모든 웨비나는 여기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발표 자료와 그리고 녹화 영상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여러분들의 피드백과 의견을 통해서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늘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본 웨비나를 통해서 느꼈던 점이나 여러 가지 의견을 주신다면 이를 통해 보다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EC2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웨비나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